우리가 제1차 세계대전을 떠올릴 때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로 끝없이 이어진 참호, 녹슨 철조망, 그리고 포탄이 휩쓸고 간 황량한 대지입니다. 이 전쟁은 분명 총과 칼, 피로 싸운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역사의 무대 뒤편, 전장에는 단 한 번도 발을 들인 적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금괴가 쌓인 중앙은행의 비밀 금고에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채권 시장에서 그리고 강대국들의 운명을 손에 쥔 금융가들의 비밀 집무실에서 또 다른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돈의 전쟁입니다. 병사들은 목숨을 바쳐 피해 대가를 치렀지만 은행가와 정치인들은 대차대조표 위에서 냉정하게 손익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정들은 단순히 전쟁의 승패를 가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정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삶을 올가매는 새로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설계도가 되었습니다. 만약 전쟁이 단지 정치와 군대의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1차 세계대전은 돈이야말로 인류가 발명한 가장 치명적인 무기 중 하나임을 증명했습니다. 오늘 이 깊고 중요한 이야기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과 지혜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1914년 유럽은 이미 터지기 일보 직전의 화약고였습니다. 민족주의적 경쟁, 식민지 쟁탈,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군사동맹은 유럽 대륙 전체를 편집증적인 체스판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명예와 제국을 외치는 모든 연설의 이면에는 냉혹한 금융적 현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전쟁은 상상을 초월하는 돈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전쟁을 선택했을 때 그들은 동시에 빚을 선택한 것입니다. 전선으로 군대를 행진시키는 모든 제국은 자국민들을 미래의 경제적 부담이라는 어두운 터널로 함께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전쟁 초기 대부분의 정부는 이 전쟁이 아주 짧게 아마도 크리스마스 전에는 끝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금 보유고와 약간의 차입, 그리고 애국심에 기댄 기부금 같은 구식 방법으로 전비를 충당할 수 있으리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주 만에 그 환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전쟁은 상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돈을 태워버리는 거대한 용광로였습니다. 좀 더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1914년 여름, 유럽의 금융 시스템은 금본위제라는 기둥 위에 서 있었습니다. 각국 정부는 자국이 발행한 지폐를 언제든 실물금으로 바꿔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통화에 신뢰를 부여했지만 동시에 정부의 손발을 묶는 족쇄이기도 했습니다. 금 보유량은 유한했기 때문입니다. 국민과 채권자들의 신뢰를 잃지 않고서 무한정 돈을 찍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상당한 금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수백만 명의 군인이 동원되고 모든 산업이 무기 생산에 투입되자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았습니다. 1914년 말 독일은 하루에 1000만 마르크 이상을, 영국은 곧 하루에 250만 파운드를 전비로 쏟아부었습니다. 계산은 무자비했습니다. 금은 곧 바닥을 드러낼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국 각국 정부는 규칙을 중단시켰습니다. 주요 강대국들은 하나둘씩 금본위제를 포기했습니다. 이는 자국민들에게 이제 돈이란 국가에 대한 믿음 외에는 아무런 담보도 없는 약속일 뿐임을 조용히 인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금이라는 굳건한 다이 끊어진 바로 그 순간은 현대 금융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였습니다. 소위 국가의 실질적인 부라는 것이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돈과 권력은 금속의 속박에서 풀려나 인쇄기, 신용, 그리고 선동에 의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 자유의 맛을 본 정부들은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금융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영국 해군에 의해 해상이 봉쇄되어 국제자본시장으로부터 고립된 독일에게 남은 선택지는 국내 차입뿐이었습니다. 독일 정부는 대대적인 전쟁 채권 판매 운동을 벌였습니다. 애국심에 호소하며 평범한 시민들에게 저축한 돈을 모두 전쟁 대부금에 쏟아붓도록 촉구했습니다. 선전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영웅적인 군인의 모습이 담긴 포스터가 거리를 뒤덮었고 조국을 위해 사치를 희생하라는 메시지가 가정을 파고들었으며 승리 후에는 투자금을 모두 상환해주겠다는 약속이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독일은 이런 방식으로 무려 1천억 마르크가 넘는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희망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피라미드였습니다. 결국 패전이 닥쳐오자 그 채권들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수백만 독일 국민들은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쓰라린 배신감은 훗날 극단주의가 자라날 비옥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경제사는 언제나 깊은 흉터를 남깁니다. 반면 영국은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런던이 세계 금융의 허브였다는 점입니다. 파운드화는 신뢰받았고 영국의 금융 네트워크는 전 세계로 뻗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기 국채와 애국심에 기댔지만 곧 영국의 시선은 대서양 넘어 더 깊은 자본의 샘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1914년 미국은 공식적으로 중립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은행가들은 전쟁의 피냄새 속에서 거대한 기회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G, P, 모건과 같은 금융회사들은 영국과 프랑스의 생명줄이 되어 막대한 대출을 주선하고 무기, 식량, 원자재 구매를 대행했습니다. 1917년 미국이 직접 참전했을 때 월스트리트는 이미 수년간 연합국에 자금을 대온 실질적인 전쟁 파트너였습니다. 이것은 자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권력이었습니다. 미국 은행가들은 막대한 수수료를 벌어들였고 미국은 전쟁을 거치며 채무국에서 세계 최대의 채권국으로 금융의 추종자에서 글로벌 리더로 탈바꿈했습니다. 20세기가 어떻게 미국의 세기가 되었는지 궁금하다면 그 시작은 바로 전장이 아니라 이 대차대조표에서 찾아야 합니다. 프랑스는 또 다른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이미 국방 강화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었고 과거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입은 상처가 깊었던 프랑스는 국내의 차입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저축을 미덕으로 여기던 프랑스 시민들은 정부 채권 구매를 독려받았지만 더 깊은 자금줄은 역시나 대서양 건너편에서 왔습니다. 프랑스 역시 영국처럼 미국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의존성은 전쟁 후 부채 상환이 양국 간 긴장의 원인이 되면서 전후 정치를 규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양차 대전 사이의 경제 위기는 단지 배상금이나 주식시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4년간의 도살 기간 동안 쌓인 감당할 수 없는 빚의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금융전쟁은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제국은 광대했지만 경제는 낙후되어 있었고 은행 시스템은 취약했으며 금 보유량은 장부상으로는 인상적이었지만 실제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맹국, 특히 프랑스로부터 막대한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전선에서 패배가 쌓이고 인플레이션이 치솟자 루블화에 대한 신뢰는 붕괴했습니다. 1917년에 이르러
러시아 경제는 완전히 파탄났고 정치 시스템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제정 러시아의 붕괴는 단순히 이념이나 무능한 장군들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계점을 넘어선 금융 시스템의 파멸이었습니다. 경제적 실책과 통화 가치의 폭락이 혁명의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돈과 권력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함께 장식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연합국은 1,400억 달러 이상을, 동맹국은 약 600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액수였으며 참전국들의 전전 국민 소득을 몇 배나 초과하는 규모였습니다. 그 결과는 산더미 같은 빚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세계 금융 질서의 완전한 파괴였습니다. 한때 세계적인 신뢰의 기반이었던 근본 이제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각국 경제를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독일은 곧 빵 한 덩이를 사기 위해 수십억 마르크를 지불해야 하는 초인플레이션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평범한 사람들, 즉 노동자, 저축가, 소액 투자자들의 목이었습니다. 부유한 엘리트들은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실물 자산을 사들이거나 정보가 가장 먼저 새어나오는 권력의 중심에 머무르며 스스로를 보호했습니다. 교훈은 잔인하지만 명확했습니다. 금융전쟁에서 가장 먼저 피를 흘리는 것은 언제나 평범한 서민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정부가 돈을 현실과 분리시킴으로써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비용을 조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학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근본이제를 중단하고 무한정 돈을 찍어내고 자국민에게 애국심을 내세워 채권을 팔고 국경을 넘어 돈을 빌린 뒤 선정과 채무조정으로 폐허를 덮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야기가 익숙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 각본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공황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현대의 위기는 1914년의 메아리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나 중앙은행이 이 상황은 일시적입니다. 경제의 기초는 튼튼합니다. 라고 주장할 때 1914년에도 그들이 똑같은 말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손에 쥔 돈이 휴지 조각이 되기 바로 직전까지 말입니다. 1918년 마침내 총성이 멎었을 때 세상은 참호뿐만 아니라 대차대조표 위에서도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전쟁 전 채무국이었던 미국은 이제 세계 최대의 금 보유국이자 역사상 가장 큰 채권국이 되었습니다. 과거 세계 금융의 심장이었던 유럽은 빚더미에 잠겨 있었습니다. 영국은 미국의 40억 달러 이상, 프랑스는 30억 달러 이상을 빚지고 있었고 작은 나라들조차 현실적으로 상환 불가능한 채무에 얽혀 있었습니다. 전쟁은 월스트리트를 지구의 새로운 금융수도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그 어떤 대포로도 이룰 수 없는 권력의 이동이었습니다. 돈과 힘에 의한 미국의 패권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환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빚으로 치른 전쟁은 그 빚을 갚는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전쟁이 됩니다. 전쟁 채권을 산 자국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했던 영국과 프랑스는 이제 배상금이라는 형태로 독일로부터 돈을 쥐어짜내야 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에 1320여 골드마르크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패전국을 징벌하고 재기불능으로 만들고 부담을 전가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환상이었습니다. 독일은 그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돈을 찍어내든 물품으로 대신하든 상환을 위한 모든 시도는
독일 경제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1923년 독일인들이 빵 한 덩이를 사기 위해 손수레에 가득 돈을 싣고 가야 했던 초인플레이션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빚에 의해 벼랑 끝으로 내몰린 금융 시스템의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훗날 극단주의자들이 수확할 분노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한편 영국은 1925년 근본이제로 복구하며 금융 강대국의 명성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파운드화를 전쟁 전의 가치에 고정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하나의 엄청난 경제적 실책이었습니다. 영국 경제는 황폐해졌고 산업 기반은 약화되었으며 빚은 산더미 같았습니다. 낡은 가치에 파운드화를 맞추는 것은 부러진 뼈를 치료하지 않은 채 억지로 제자리에 끼워 맞추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결과는 디플레이션, 실업, 그리고 사회 불안이었습니다. 미국은 금과 신용으로 넘쳐났지만 새로운 지배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국 은행들은 독일에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독일은 그 돈으로 영국과 프랑스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영국과 프랑스는 다시 그 돈으로 미국의 진 빚을 갚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안정적으로 보였지만 순환 논리에 기반한 위태로운 회전목마였습니다. 이 구조는 1929년 대공황으로 세계 경제가 휘청이자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금융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그 어느 때보다 취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 단순한 군사사가 아닌 이유입니다. 그것은 금융적 실수와 환상이 미래를 재편한 경제사의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약속할 때, 정부가 매년 부채 한도를 늘릴 때, 키보드 자판 하나로 새로운 돈이 디지털로 창조될 때, 1914년을 기억하십시오. 근본이제가 우연이 아니라 절박한 순간에 의도적으로 폐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미래를 담보로 빚을 내고 현재를 덮기 위해 돈을 찍어내고 애국적인 구호와 함께 채권을 파는 패턴은 100년도 더 된 낡은 수법입니다.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부터 2008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이르기까지 현대의 모든 금융위기는 바로 그 전쟁의 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마치 1997년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처럼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희생을 요구받는 것은 언제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면에 숨겨진 금융전쟁은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지탱하는 토대입니다. 교훈은 가혹하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단 현실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돈은 조작의 도구가 됩니다. 정부는 전쟁, 구제금융, 그리고 위기에 자금을 댈 방법을 언제나 찾아낼 것이며 세금이든 인플레이션이든 저축가치의 하락이든 그 비용을 당신에게 지불하게 할 방법을 언제나 찾아낼 것입니다. 진정한 부는 화면 속의 숫자나 정치인의 약속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는 회복 탄력성이며 지식이며 환상을 꿰뚫어보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역사가 허락하는 유일한 경제적 자유입니다.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지만 언제나 비슷한 운율을 갖습니다. 1914년에 쓰인 금융각본은 새로운 언어로 포장되고 새로운 명분으로 제시되며 계속해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같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식이 없는 자들은 희생됩니다. 이야기에서 단 하나를 얻어가신다면 이것이기를 바랍니다. 단지 인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돈이 진짜라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단지 당국이 그렇다고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시스템이 안정적이라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진실은 언제나 대차대조표 뒤에 숨어 있으며 역사만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유일한 스승입니다.